윤리 1등급으로 함께 가는 동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깡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중세 철학을 공부했었는데요. 그 내용들 잘 다져두셨죠? 오늘부터는 중세 이후에 근대 사상에 대해서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자, 근대 사상은요, 두 가지의 맥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경험론 그리고 합리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경험론에 해당하는 학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로 이 경험론에 해당되는 얘기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한 사상들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그 사상가들과의 개연성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틀 내에서 이해를 하면서 왜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과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화면 함께 보시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처음에 이제 두 가지 그림을 가져왔어요. 살라딘이라는 인물인데요. 선생님이 이 인물을 찾기 위해서 이미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 인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게임에 나왔던 주인공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는 그 게임 내에서 굉장히 카리스마도 가지고 있고 기술도 뛰어난 그런 인물로 그려져서 인기가 많았었죠. 그런데 그 인물의 실제적인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살라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지금 선생님 얘기하려는 이유가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 십자군 전쟁.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중세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중세 철학에서는 모든 것이 신 중심으로 흘러가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도 스콜라 철학에 여전히 기대어 있었고, 그런데 그 교회를 쳐다보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새로운 것을, 변화를, 혁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예루살렘을 이교도들에게 이제 뺏기고 난 후에 그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그 전쟁을 일으켰는데 만약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면 교회 중심, 신 중심의 사회가 계속됐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살라딘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십자군 전쟁에서 유럽이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권위는 완전히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교회의 권위 실추. 이러한 큰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 루터라는 인물 아시죠? 루터라는 인물이 반박문을 써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잘못됐었던 권력을 남용하는 부분이라던가 잘못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딱 대놓고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역시도 교회의 권위에 실추를 가져오게 되고 그것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파생시키게 되죠. 종교혁명을 불러일으키게 됐는데요. 또 여기에 보시면 코페르니쿠스 사진 가져왔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이 지동설을 얘기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그럼 여기에서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천동설, 과거에 생각했었던 신 중심으로 이 세계화 또는 과학을 쳐다봤었던 시각들이 전부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러한 전쟁에서 패망한 이후 종교에 대한 거침없는 대항이 시작되고 또 거기에다가 과학적인 시각까지 완전히 새로워지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었던 신 중심의 세계, 신 중심의 사고관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혼란스럽기도 하겠지만 새로운 사회와 문화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새로운 진리를 찾는 방법, 새로운 진리, 이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맥락을 우리가 경험론이라고 잡자는 거죠. 자, 그러면 옆으로 갈게요. 경험론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방금 말했듯이 진리를 찾는 방법, 혹은 진리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 하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에 철저히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한 것에 의해서 진리와 사실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인데요. 이 경험론의 시초가 된다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면 베이컨이라는 인물을 먼저 찾아볼 수 있겠어요. 이 베이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했다는 가장 유명한 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것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서 이 사람의 생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는요, 어떠한 것을 원할까? 여기에서 아는 것은요, 바로 과학적인 지식이나 혹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알게 된 아는 것, 지식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신 중심에 의해서 혹은 신의 질서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인간이 경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해서 이 세계의 질서를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귀납법적인 사고 방법이죠. 우리가 귀납법이라고 했을 때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해내는 것, 이것을 바로 귀납법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바로 베이컨은 경험론의 시초로서 주장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귀납법적인 방법에 대비되는 방법으로서 연역적인 사고 방법이 있겠죠. 이 연역법에 관한 얘기는요,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데카르트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 데카르트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여기에다가 두 가지의 대립구도로 미리 밝혀두는 것은, 베이컨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사상보다는 그가 추구하는 사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학자들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점에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쪽에 베이컨의 구도를 두고 이쪽에 연역법을 추구하는 다른 학자들을 구도에 둠으로써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는 것,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알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힘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힘은 인간의 현실을 변화를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바로 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결과의 유용성을 추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의 유용성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간 현실의 도움, 결과를 추구한다라는 점은요, 앞으로 계속 경험론적인 그 입장에 있는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계속 주게 되는데요. 특히나 인간의 현실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 휴움이라는 사상가라던가 혹은 공리주의, 현대사회로 왔을 때 실용주의 학자에게 공통된 모습이 보여줄 수 있어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휴움이라고 했을 때는 유쾌한 감정을 주는 것, 공리주의는 그야말로 공공의 이익을 더욱 높여줄 수 있는 것, 실용주의는 현실 세계에서의 그 결과, 유용한 결과를 준다라는 점에서 이 세 가지들은 같은 맥락에서 경험론적인 입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요, 베이컨이라는 학자를 단독으로 문제로 만들기보다 이러한 같은 경향에 있는 철학자들을 묶어서 선지로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베이컨의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는 귀납법적인 과학적인 방법을 추구했고, 그러한 진실들은 또 사실들은 인간의 현실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그럼 두 번째 얘기할 부분은 뭐냐면요, 이렇게 베이컨이 아는 것, 그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를 지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이 우상을 타파해야만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자연과학적인 지식, 진리를 아는데
방해가 되는 편견이나 선입견적인 요소들을 그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우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4가지의 종류를 지적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극장의 우상. 두 번째, 동굴의 우상. 세 번째, 시장의 우상. 네 번째, 종족의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여러분들 언젠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요것들 하나 자체가 문제로 우리 교재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극장의 우상이라고 했을 때는 간단히 말하면 어떠한 권력이나 혹은 권위, 전통을 맹신하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감기가 너무 유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감기를 치유하는 데에는 귤이 굉장히 좋다라고 서울대 의대 교수가 말했다. 라는 뉴스가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모두 귤을 사 먹어서 귤이 동날 지경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귤을 먹음으로써 감기가 나았다라는 경험, 그 행동의 결과를 경험해보지 않고서도 서울대 의대 교수라는 권위나 전통에 기대서 그 말을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극장의 우상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동굴의 우상은 각각 개개인들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꼭 학생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그 계열을 잘못 세우는데 베이컨은 분명히 경험론자인데 왜 개개인들의 경험에 의해서 편견이 생긴다고 말하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베이컨이 얘기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개별 사례들의 경험을 여러 가지를 쌓아와야 되죠. 그것을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해낼 수 있을 만큼의 여러 가지의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개개인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 혼자만의 단편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험 하나로는 진리를 도출해낼 수 없죠. 그것이 편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뭐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환경 등에 의해서 지난날 경험해 왔었던 것들에 대해서 나만이 갖고 있는 판단이나 의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만 가지고서 그것을 진리라고 믿어버리는 것들은 다른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는 과정이 생략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나만의 편견이나 선입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게 그런 얘기와 같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나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만을 갖고 그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의 우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장의 우상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로 인해서 생겨나는 오류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언어에는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귀신이라는 거, 그 존재를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의 언어에서는 존재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서 보일 수 없겠죠. 경험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이라는 건 있어. 왜? 거기에 대해서 경험적인 증명을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라는 존재가 항상 우리에게 그 언어 속에 존재해 왔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들을 바로 언어의 그 우상, 시장의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용이라는 존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있는 것만 같죠. 우리 언어에 계속 있어 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장의 우상이 언어다라고 하면은 이게 개연성이 잘 느껴지지 않죠. 그럼 여러분들 외울 때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은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려면 사람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계속 말을 하면서 이건 얼마냐? 얼마나 더 깎아줄 거냐?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언어가 꼭 필요해요. 그 시장의 언어를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우상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요. 네 번째는 종족의 우상. 이 종족의 우상은 뭘 말하는 것이냐? 인간 종족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뭐 즐겨 부르던 동요나 그때 봤었던 시 같은 거 보면은요, 뭐, 새들이 즐겁게 노래 부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새가 즐겁게 노래 부르는 현상은 과학적으로 해석해 보거나 과학적으로 실험해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짝짓기를 하기 위해 소리를 내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인간의 감정이 중심이 돼서 그것을 동물의 행동에다가 대입해 버리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새가 즐겁게 노래 부르는 혹은 새가 소리를 내는 현상, 과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그 과학적인 원인을 찾아내는데 방해가 되는 인간만의 편견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바로 베이컨이 생각하는 인간의 편견과 선입견에 해당됩니다. 자, 이 정도에서 베이컨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학자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경험론에서 얘기하는 학자는 홉스입니다. 여러분들 홉스는 이미 배운 적이 있어요. 어디서 배웠었죠? 우리가 1단원에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인성론 얘기했었죠? 그 인성론에서 성악설의 대표적인 학자로 순자와 더불어 홉스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홉스는 이미 배운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연계되는 면을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정치 파트에서 홉스라는 인물을 분명히 배우셨을 거예요. 당시에 홉스라는 인물이 살았을 때 영국 사회는요. 의회파와 왕당파가 대립하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경험했었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혼란. 이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는 바로 국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왜 필요한 것인가, 이 국가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됐고요. 또한 국가라고 하는 것과 국가의 구성 요소인 개인들 간의 관계에 관해서도 홉스는 의문을 갖고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홉스의 입장은요. 의문을 갖는다, 회의를 갖는다라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이것을 정당화시켜줄 무엇인가를 찾고자 했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회계약론. 이 사회계약론이 이제 뭔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이 정치적 혼란기에 국가의 존재, 문제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홉스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사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의 구성원. 그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천부적인 권리를 뭐라 하죠? 자연권이라 하죠. 이 자연권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 그 자연권을 마음껏 펼치면서 살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이 내용과 관련이 깊습니다. 자연 상태의 문제죠.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어떤 것인가? 즉, 국가라는 공동의 기구가 없는 상태에서의 인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답을 하게 되죠. 이 모든 인간들은 이기적인 욕구로 가득 차 있고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힘 혹은 권력의 다툼 과정이 바로 이 사회에서의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개개인이 누려야 할 자연권과 또 자기 자신이 힘을 갖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구들 사이에서 분명히 충돌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 자연 상태는 그 충돌, 즉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혼란스럽게 불안하게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사회, 국가다라고 봄으로써 국가의 존재에 타당성을 부여해 줍니다. 그럼 이 국가는 리바이어던, 하나의 거대한 괴물입니다. 자, 이 괴물은 국민 개개인들이 자신의 자연권을 그에게 양도시키는 거죠. 나에게 있는 자연권 권리를 그에게 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가, 거대한 괴물 리바이어드는 그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 이들을 통치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국민 개개인들이 통치를 받으니까 좀 부자유스럽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홉스의 생각에서는 아까 말했던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혼란을 겪으며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이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홉스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1단원에서는 단순히 성학설적인 입장에서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그 성학설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은 욕구를 갖고 있으므로 자연 상태에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연권을 제대로 펼칠 수 없으므로 그러기 위해서 사회 계약, 자신들의 자연권을 일부 양도하고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맺음으로써 국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의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연계성을 갖고 생각해 볼 만한 건 생각이 나시겠지만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홉스의 입장과 로크의 입장, 그리고 루소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여기에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자연권이라는 것을 일부 양도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 양도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직접 민주정을 할 것인가, 이런 차이가 여기에 드러나게 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다소 정치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여기에다가 국가라는 문제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처음부터 그 홉스가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된 것 자체가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그의 노력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가 생각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실체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 보면요. 그 외에 서양 철학사에서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배운 것 중에서 얘기하면 우선 플라톤이 생각하는 국가가 있었어요. 정의로운 국가 생각나시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면 좋고요.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헤겔이라는 사람. 그리고요. 더 뒤로 가게 되면 바쿠닌이 나와요. 혹은 마르크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름 국가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들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지금 홉스에서는 이거 정치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만 문제를 만들려면 전체 다 배우고 나서 같은 주제를 엮어서 문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바로 홉스가 얘기했던 부분이고, 자, 다시 옆으로 가면요. 이렇게 해서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 줬고요. 선생님 밑에 썼었던 부분,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개인은 국가에게 자연권을 양도하고 국가는 대신 개인들을 자연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평화롭게 지금 여기서 사는 불안의 상태나 뭐 이런 상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잘 살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겠죠. 이렇게 했던 얘기가 홉스의 이론에서 이제 끝이 나게 되고요. 이제는 휴미라는 학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휴미라는 학자를 얘기할 때는요. 지금 매해 시험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흉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한데 흉 단독 혹은 흉과 다른 학자와 연계해서 같은 주제를 잡아서 두 학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흉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흉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다 끝나고 나서 흉 생각했을 때는 머릿속에 주정주의라는 말이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할 때 주지주의라는 말을 바탕에 깔았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에 비해서 특히 주의주의라는 말을 썼었죠. 그런데 휴한테는 주정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서의 정은 바로 감정을 얘기합니다. 그럼 왜 감정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휴미라는 사람은 이렇게 과학적인 지식을 추구해 왔었던 흐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회의를 갖게 돼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에 있어서 회의를 갖게 되고 그만의 어떠한 도덕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도덕적인 행동은 무엇이 이끄는 것일까에 대해서 자기만의 입장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감정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휴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도덕 문제라고 하는 건요. 이것이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할 때 그 도덕의 문제가 이성의 문제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이 주게 되는 인상 혹은 감정 등이 그 도덕의 문제에서 이게 선인지 악인지 판단하는 조건이 된다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니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도덕적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행위는 도덕적이다 라고 배워왔고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에게 주의시키면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이끄는 데에는 이성보다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록 판단은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이끄는 것이 훨씬 더 도덕의 문제에서는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인상과 감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상과 감정, 그 경험에 인상, 감정이 주는 관념이 바로 이성적인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가 학교 생활 정말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 오랫동안 하면서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당연히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교육을 받았고 그것이 당연히 맞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마주친 선생님들마다 다 인사를 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난 저 선생님이 너무 싫어. 싫다라는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예전에 그 선생님에게 인사를 했었는데 선생님이 내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고 나를 보자마자 혼만 내고 지나가시더라. 내 복장만 꼬집고 지나가셨어. 그래서 나는 그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기 싫어졌어. 라는 경험에 의한 좋지 않은 인상과 감정이 남아서 그 선생님에게는 인사라는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이나 인상, 감정들, 즉 주정주의적인 입장에서 휴문 도덕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 문제의 판단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행동으로 이끄는 건 역시도 경험이나 인상, 감정이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 선생님에게 인사했더니 내 인사는 받아주지도 않고 혼만 내셨던 그 경험, 인상, 감정. 자, 그것들을 바탕으로 보게 되면 그럼 지금 당신이 얘기하는 거는 도덕의 문제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혹은 이기적인 관점. 어느 정도 이 부분의 얘기는 틀리지 않아요. 도덕의 문제나 행동이라는 것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을 밑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는 그의 주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공감이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감정을 공유하는 거죠. 내가 겪은 일이 아니더라도, 직접 겪은 일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겪은, 타인이 겪은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을 유발할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인간의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어떠한 행위의 결과가 유쾌한 감정을 유발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람들은 이것은 도덕적인 행동이다 혹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요. 승인한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어떤 행위의 결과가 유용하지 않은 불쾌한 감정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들은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선생님한테 인사를 했을 때
그 선생님이 내 인사를 받아주면서 굉장히 활짝 웃으면서 내 기분을 좋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행위는 서로 유쾌한 감정을 주게 되고, 그래, 인사는 참 좋은 행동이야, 도덕적인 행동이야 라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 주관적인 차원에서 판단하고 행동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뉴스에서 어떤 할머니가 평생 동안 돈을 모아서 김밥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아서 그 돈 모은 것으로 누군가에게 장학금으로 줬다라고 하면요. 그 장학금은 내가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훈훈해지면서 저런 행동이 정말 좋은 일이야 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뿐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겪지 않았어도 그 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원에서 승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의 행위, 좋지 않은 극단적인 예지만 살인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일은 나에게 직접 일어나지 않은 다른 나라 혹은 다른 사회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만 그 행위를 보고 그 행동의 결과가 주는 혐오감, 고통스러움,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을 하게 되면서 그런 행동은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게 되고 사람들 사회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거부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흉이 말하는 주정주의에 관한 얘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개인적인 주관적인 관점에서 얘기가 되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공감의 능력,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그 승인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공리주의에 영향을 주었다라고도 말합니다.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행위의 결과가 주는 이익을 서로 나누는 걸 얘기하죠. 바로 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부분에 영향을 줬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휴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의 결과가 유쾌한 감정을 주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험론에 해당이 될 것이고 결과를 중시하게 될 것이고 주정주의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죠. 베이컨, 홉스, 흉. 더 많은 내용들이 있었어도 선생님 추리구출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세 사람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면서 어떤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다지셔야 되는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베이컨, 홉스, 흉이라는 사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 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머릿속에 어떤 계열이 서 있어야 될까요? 바로 경험론이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 모두 경험론입니다. 경험론은 뭐라고요? 인간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행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진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바로 경험론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학적인 방법, 과학적인 지식을 추구했었고요. 홉스라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었던 사회계약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말했고요. 흉은 지금 말한 주정주의에 관한 얘기인데요. 선생님은 오늘 얘기했었던 얘기를 다시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과 연계를 시켜서 수능에 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험론의 선구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추구하는 진리 추구의 방법이라던가 혹은 진리 추구의 그 근원적인 면에 있어서 합리론자들과 대비되는 면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배우실 데카르트와 대비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어요. 이가 추구하는 연역적인 방법과 이 사람의 귀납적인 방법의 다른 구도를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맥락이 갈리게 되는데요. 이 앞에 소피스트들이나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하는 상대적인 관점에서의 진리 추구 방법과 소크라테스가 추구했었던 절대적인 진리 추구의 방법이 각각 서로 다른 두 길로 나뉘어져서 얘기가 됩니다. 이것들은 서양 철학 전반적인 면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베이컨은 그런 면에서 문제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홉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라는 주제를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국가에 관해서 플라톤이 얘기했었던 영원 삼분설에 근거한 정의로운 국가, 그리고 헤겔이 얘기한 인륜 공동체로서의 국가, 바쿠닌이 얘기하는 무정부주의, 국가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요. 그리고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계급 간의
그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곳인데 결국 그 국가는 소멸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과 또 홉스가 생각하는 국가의 입장을 각각 엮어서 국가라는 주제로 만들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홉스의 지문을 이렇게 주어지고요. 선지 5개의 각각에 관한 얘기를 써놓으면서 이 사람과 일치하는 것은 해서 홉스의 사상 하나를 여기다가 넣어놓을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 홉스의 얘기는 활용될 만하고요. 휴미라는 사람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휴미라는 사람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우선 지금 주정주의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의 입장과 가장 대비되는 면에서 잘 얘기가 되는 사람이 칸트라는 인물입니다. 칸트 아직 안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정주의. 행동의 결과가 쾌라는 감정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쾌라는 감정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겠죠. 행동의 결과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칸트라는 인물은요, 행동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동기나 의무를 중시하는 입장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립되는 구도로 상당히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얘기니까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영향을 준 학파, 사회적인 차원의 이익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는 공리주의와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두 가지 맥락에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얘기 정리하고요. 선생님과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3개 확인해 보면서 이번 시간 문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가볼까요? 우리 교재 86쪽에 있습니다.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을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를 볼까요? 인간의 지성을 고질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우상과 그릇된 관념들은 인간의 정신을 혼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조차도 얻을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편견과 선입견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인간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용의주도하게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않는 한 학문을 혁신하려고 해도 곤경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수단들, 과학적인 방법, 과학적인 경험, 관찰을 통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타파해야만 과학적인 지식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베이컨의 우상 타파에 관한 얘기겠죠. 여러분들 이 지문만 보고 베이컨이라는 걸 알아내셔야 되고요. 이 을의 갑과 을의 대화를 볼게요. 여자가 귀신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 증명. 경험적인 결과로 보여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을이 만약 귀신이라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귀신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겠니? 귀신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존재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니? 하고 연관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간의 언어에는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없잖니? 라고 하는 게 갑의 지금 생각이겠죠. 자, 그러니까 베이컨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갑과 을, 특히 이 을이 갖고 있는 오류는 인간의 언어에만 존재하는 것을 실제로 있다고 오해하는 거. 하는 것이 바로 그 시장의 우상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1번 가보겠습니다. 1번. 언어 때문에 생기는 편견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것이 정답, 언어. 두 번째. 개인적인 경험이나 습관에서 생긴 것으로 선입견을 버려야 해. 경험이나 습관에 갇혀있는 것. 마치 동굴에 갇혀있는 것 같이 개인적인 경험에 갇혀있는 것을 얘기하죠. 2번은 동굴의 우상에 해당될 거고 3번 귀납적인 방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베이컨은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고자 했으니까 뒷부분이 틀렸죠. 4번 세계의 모든 현상을 인간의 관점에서만 보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 중심적으로 보는 것을 뭐라고 하죠? 종족의 우상이라고 하니까 4번은 종족의 우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5번 전통이나 권위에 의지하여 나타나는 지식을 무조건 추종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는 뭘 얘기할까요? 극장의 우상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베이컨의 우상론에 관한 단독적인 문제들은요, 뭐 학력평가나 내신 같은 문제에 많이 적용이 됐었지만 수능에서는 최근에서는 찾아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밑바탕 되는 지식으로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마지막 확인을 해보시면서 다져 놓으세요. 그럼 두 번째 문제 갑니다. 86쪽에 보면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런 형태의 발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 자, 맞는 것을 고르라는 건데, 첫 번째 질문. 인간의 본성에서 우리는 분쟁에 대한 세 가지 원리상의 원인을 찾게 된다. 첫째는 경쟁이고, 둘째는 불신이며, 셋째는 명예다. 첫째는 인간으로 하여금 목표물을 얻기 위해서 침략하게 만들고, 둘째는 안전을 위하여, 셋째는 명성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인간의 본성상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은 서로 자기의 이익이라고 해당될 수 있겠죠.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게 되고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학설적인 관점,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이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이 지문이 바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유의 있게 항상 보셔야 돼요. 다음 지문 가볼게요. 인간을 외부의 침입과 상호 간의 상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 국가를 수립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 모두의 권력과 힘을 하나의 인물 또는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부여해서 그들 모두의 의사에 따른 다수의 소리를 단일 의사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자연권을 위임하는 것이고, 그런 국가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 인간은 그들 자신의 노력과 그에 따른 결실을 그 스스로 거두어 들이도록 함으로써 만족스럽게 살 수 있도록 보장받게 된다.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이에게 절대적으로 다 양도해서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 훨씬 낫다. 홉스에 관한 얘기예요. 자, 홉스가 오케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겠는가? 홉스에 관한 것으로 맞는 것은 이걸 찾으라는 거네. 자, 선지 볼게요. 국가는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산물인가? 합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는가? 어떻습니까?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에 불안해서 사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어 라고 사회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지죠. 오케이라고 할 거고, 니은 자연 상태에서는 맞죠? 투쟁 상태 지금 몇 번 반복했으니까 아실 거고요. 디귿 국가는 가족과 시민사회 원리를 결합시킨 최고의 인륜 형태인가? 이게 선생님이 두 번 강조해 드렸던 헤겔이 해석하는 국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홉스 문제를 낼 때 그 선지 안에 헤겔이 얘기하는 국가가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확실한 오답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디귿은 빼줘야죠.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오답지의 선지입니다. 리을 법과 규범을 집행하기 위해서 주권자에게 절대권을 부여해야 하는가? 이것도 역시 오케이라고 할 겁니다. 기억, 니은, 리을을 답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해결됐습니다. 마지막 문제 갑니다. 마지막 문제 흉에서 가져왔어요. 87쪽 보실게요. 을이 다음에 나타난 L씨의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본다면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이거 사실 7번, 8번 세트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요것만 따로 떼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흉을 얘기해요. 세트 문제에서. 이렇게 실제적인 사례에다가 여러분들이 배운 학자를 대입하는 문제는 한 문제씩 출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잘 봐두셔야 되는데, 지방의 택시기사 L씨, 그 L씨가 도로변에서 현금 9천만 원이 든 가방을 발견하고 신고했어요. 경찰은 그 가방 속 서류에서 실언을 확인해서 주인에게 돌려줬네요. L씨는 몇 년 전에도 그렇게 해서 주인에게 돌려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행위가, 이 L씨가 와, 도덕적인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때 흉 입장에서는 왜 그 사람이 도덕적이라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도덕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를 거거든요. 흉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주정주의, 공감,
혹은 여기에 이타심이라는 용어도 연결시켜서 봐두시면 좋습니다. 요걸 바탕으로 맥락을 보면서 선지 제외하시면 될 거예요. 1번, 이웃을 사랑하라는 신의 계율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지금 휴미 얘기하고 있는 분과 전혀 상관없고요. 1번은 그리스도교적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죠. 틀렸고 2번, 악을 선으로 의인하는 무지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 선지에서의 포인트는 아마 여기다가 만드셨을 거예요. 무지로부터 벗어나야 선행을 할 수 있다. 남의 것을 함부로 가지는 것은 악행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만 그러한 선행을 할 수 있다. 무지로부터 벗어날 것을 얘기하는 것은 누구였더라? 소크라테스. 3번으로 가요. 그 자체가 목적인 정언명령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 자체가 목적, 정언명령은 선생님이 아까 대비구도 만들어드렸던 칸트의 얘기예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휴메 문제를 만들 때 칸트에 관한 선지는 이렇게 꼭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이해하시면 휴메 문제를 확실히 풀 수 있는 단서, 혹은 칸트 문제에서도 휴메 문제를 선지에 넣을 수 있으니까요. 서로 대비되는 구도로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행위의 결과를 중시했고요. 칸트는 행동 그 자체가 목적,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비구도 발생하는 것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4번 갑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무의식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칸트예요. 칸트는 어떤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지 말고 동기, 의무, 이것 자체를 중시한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이 정답이겠는데 선지 한번 볼까요? 타인의 불행을 함께 느끼는 공감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 큰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에 대해서 공감하고 행동을 한 사람, 그것이 그 공감이 바로 수용되었기 때문에, 승인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베이컨, 홉스, 흉 봤는데요. 여기에서의 강도를 얘기하자면 점점점 중요도가 세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느 한 학자 빼놓을 수 없겠지만 꼭 알아두시고요. 전반적인 맥락에서도 세 사람분들은 얼마든지 활용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오늘 내용 잘 다져두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